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츠 마사지 컨디셔닝 코스 이론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스포츠 마사지를 단순하게 세게 눌러서 근육을 푸는 기술로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근막에 대한 이해와 움직임 분석을 기반으로 적절한 손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컨디셔닝은 운동 후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적용된 컨디셔닝은 운동 후 성과를 높여주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인체의 회복 주기라고 하는 사이클을 더 빠르게 앞당겨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컨디셔닝을 통한 다양한 이점들 중에서 움직임 효율성 향상, 부상 예방 및 내구성 강화, 회복 속도 향상, 모든 운동의 퍼포먼스 증대 등이 있으며 컨디셔닝은 이러한 부분들의 이점을 증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 피트니스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피트니스 환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운동을 한다, 운동을 시작한다 라고 하면 헬스장이라고 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필라테스와 요가, 그리고 다양한 그룹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피트니스 환경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일반 피트니스 센터를 넘어서 러닝, 등산, 구기 종목을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 그리고 심신의 균형을 위한 요가, 필라테스, 거기에 크로스핏이나 하이록스를 비롯한 다양한 현대적 피트니스 이벤트가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이러한 환경들이 일상 속으로 이미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가장 먼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은 경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컨디셔닝을 위한 스포츠 마사지가 의료적 진단 혹은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밝히고 선생님들께서 인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혹은 의료적 처치는 병원을 비롯한 의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 전문가에게 반드시 맡겨야 하고 우리는 움직임 기반 접근을 통한 컨디셔닝, 회복, 퍼포먼스 향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 스포츠 컨디셔닝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특성 및 선수 및 운동을 즐기는 대상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부분들을 충분히 먼저 파악을 하고 고려하여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선생님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동네 자그마한 헬스장에도 재활이라는 단어를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분이 지도자께서 진짜 재활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그곳에 가서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재활은 한자의 의미로 표기로 보게 되면 활력을 되찾아준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영어로는 rehab 혹은 reconditioning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컨디셔닝에 가까운 회복을 통해서 컨디션을 높여주는 구간을 담당하는 영역이 우리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포츠 마사지라고 하면 흔하게 생각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이 강도 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마사지는 강할수록 좋다. 혹은 아니다. 개개인별로 약하게 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압력이 깊게 전달될수록 좋다. 등의 이야기를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아마 들어오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게 해야 안 풀린다. 그리고 아플수록 효과가 좋다. 마사지를 통해서 근육을 깊게 짜낸 다음 여기에 쌓이는 젖산을 충분히 빼내줘야 한다. 그리고 다음날 더 아프면 아플수록 마사지가 더 제대로 된 것이다. 이 등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경험에 의한 이야기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개개인별로 적당한 강도, 깊이, 압력, 그리고 소요 시간이 각각 달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근육의 사이즈 혹은 벨리가 굉장히 크고 근육의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톤, 머슬 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강한 압력이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근육이 유연하고 이 근육의 벨리 자체가 좀 작거나 이 근육의 머슬 톤이 낮은 사람에게는 이 강한 압력이 조직에 상처를 내거나 혹은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슬톤 자체 조절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인체 조직의 근신경계를 좀 더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요.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이야기 같은데 그 승모근 마사지를 하지 말아라. 승모근을 너무 세게 주무르면 안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유튜브나 뭐 이런 SNS에서 좀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들여다보면 생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팔, 어깨, 목 등에서 반드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근육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강도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근육의 톤, 강도 등이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설정된 강도를 지나치게 더 강도보다 낮게 마사지를 해버리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곤죽이 되어버린다. 너무 말랑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랑해졌을 때는 근육 자체가 이완되었기 때문에 시원하다, 부드럽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분께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딱딱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근육의 민감도가 너무 높아졌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근육이라는 거, 이 근육의 톤, 머슬 톤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테크닉과 기술, 마사지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중간에 먼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통증이 마사지 효과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지금의 자극이 우리 몸에 들어가고 있는 이 마사지 시의 자극이 우리 몸의 조직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강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통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제일 아픈 통증이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로 아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보통 4 정도에서 많게는 6이나 7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물론 주관적인 척도이긴 합니다. 그리고 강도 조절을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한다. 즉 너무 많이 강도가 높아서 통증을 크게 느끼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입 1, 타입 2 등의 근육에 과도한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몸살이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돔스 혹은 유사 돔스의 이러한 증상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자극일수록 통증의 증가보다는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변화하여 움직임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는 좋은 자극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미 플라스틱화된 혹은 가소성에 의해서 변화된 이 연부 조직과 근막은 이 통증의 정도와 상관없이 어, 조금 견뎌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도를 조금 세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일단 이에 대한 내용은 번외로 남겨두고 현장 실습 시간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젖산을 짜낸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마사지를 하게 될 때. 그래서 이러한 표현도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젖산은 단순한 노폐물로서 볼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젖산은 조직 내에서 회복을 위해 재활용되는 대사물질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회복기에 접어들면 젖산의 분비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는 조직 회복을 위한 대사물질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의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체력적 에너지 시스템의 역치를 기준으로 한계 지점에 다다르게 되면 젖산이 쌓이게 되고, 훈련을 통해 젖산의 누적 시기를 지연시키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예를 들 수 있는 게 우리 스포츠 선수들인데요. 그 중에 복싱 선수를 예를 들어 봅시다. 복싱 선수 같은 경우는 한 라운드에 2분 혹은 3분의 라운드를 뛰게 되죠. 그리고 휴식 시간 1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난 뒤에 휴식을 취하게 되면 그때 젖산의 누적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싱 선수 같은 경우는 3분 1라운드 그리고 휴식 1분으로 정한 다음 거기에 따라서 연습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휴식 시간 1분 동안에 젖산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젖산이 최소한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내가 연습한 부분까지 다 끝나면 우리의 몸이 인지를 합니다. 아, 이제 운동이 끝났구나. 시합이 끝났구나.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젖산이 더 많이 분비가 되고 쌓이면서 우리 몸의 회복을 위한 대사물질로서 그 역할,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시행한 다음 날 컨디션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사지를 시행한 다음 날 몸이 무겁고 움직임의 질이 떨어지거나 통증이 증가하였다면 좋은 결과는 아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사지를 통한 자극이 너무 과하거나 그래서 마사지의 강도는 개인별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이렇게 너무 강한 마사지를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강도의 약한 마사지에도 다음날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강한 마사지로 인해 다음날 피로와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마사지의 현대적 재해석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통해 인체의 감각 수용기들을 어떻게 자극하게 되고, 이를 통해 몸의 긍정적 변화를 어떻게 유도하고, 컨디셔닝의 향상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우리는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스포츠 마사지를 단순한 손기술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극을 위한 입력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통해 인체에 접촉할 때 다양한 입력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고, 이 압력의 강도, 방향, 속도, 리듬, 적용 시간, 그리고 어느 조직층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지, 그리고 적용 후 재평가까지 모두
중요한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의 시합 일정에 따른 마사지 적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육상 선수의 허벅지를 마사지한다고 해도 운동 전에는 짧고 리듬감 있게 자극하는 것과 운동 후에 천천히 넓게 접촉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운동 전에는 몸을 깨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긴장을 낮추고 회복감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압력이라도 방향이 다르면 느낌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임상 운동학적으로 봤을 때 근육의 기시와 정지, 작용 방향, 그리고 OKC와 CKC의 움직임 시 근육의 수축 방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테크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장 실습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결을 따라 부드럽게 적용하는 것과 제한된 방향을 확인하며 전단력을 주는 것은 서로 다르한 자극이다. 그래서 좋은 스포츠 마사지는 몇 가지 기법을 외운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이 대상자에게, 이 사람에게 어떠한 압력이 필요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판단하는 것이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트래디셔널 테크닉에 대한 현대적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스포츠 마사지 기법에는 윤활법, 경찰법, 마찰법, 고타법, 진동법 같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기법들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고요. 지금도 유용한 기술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윤활법, 경찰법 또는 쓸어내리기라고 하는 이 단순히 피부를 문지르는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실제로는 문지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은 낮은 강도의 방향성 감각 입력을 주기 위한 하나의 테크닉이다,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는 몸을 준비시키기 위한 부드러운 시작 자극으로서 이 쓰다듬기와 같은 동작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운동 후에는 긴장을 낮추는 마무리 자극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념법은 주무르는 기법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계적 자극에 가까운 기법입니다. 그래서 압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이 근육의 머슬 톤, 조직의 탄성, 민감도, 밀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마찰법은 국소적인 전단력을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이 기법은 민감한 조직에 무리하게 적용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 뒤 그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고타법, 빠른 리듬을 이용한 자극 방법입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감각을 깨우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통증에 예민한 사람에게는 이 자극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법은 진동성 입력인데요. 조직과 신경계에 리듬감 있는 감각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기법들은 이 기법의 이름들보다 이 기법이 어떠한 자극을 주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법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ATP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인데요. 네. 운동 후에는 회복과 컨디셔닝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 중에 에너지가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육의 가장 낮은 단위라고 하는 근절, 살코미어라고 합니다. 이 살코미어를 이루는 액틴과 미오신이 수축, 이 근육의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TP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항상 적당량의 ATP를 생성해서 우리 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을 미리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미리 생성된 ATP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재생성을 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우리는 운동을 진행하는 동안에 ATP를 사용하고 재생산해서 사용하고 하는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우리 몸은 계속해서 ATP를 사용하게 되고 다시 만들어내고를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운동의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더 몸이 무거워지고 조금 더 속도가 늦어지고 하는 것들이 사용하는 양보다 만들어내는 양이 더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많이 숨이 차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운동의 강도와 시간에 따라 사용되는 에너지 시스템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운동을 한다. 예를 들면 100m 전력 질주나 1회 최대 중량 리프팅 같은 운동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시스템을 우리는 인원질 시스템, 즉 ATP-PC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에 저장된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해서 인산을 ADP에 결합시켜서 또다시 ATP로 가장 빠르고 즉각적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ATP를 사용하게 되면 ADP로 변했다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크레아틴 인산이 다시 ATP로 가장 빠르게 변화시켜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의 사용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고 해당 과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미 생성되어 있는 ATP를 먼저 사용하고 이 재사용하는 개념인 이 인원지 시스템, ATP 시스템을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짧고 강한 반복 운동, 예를 들어 인터벌 훈련이나 고강도 서킷 훈련 같은 경우에는 무산소성 해당 과정을 거치는 해단계 시스템이 주로 관여하게 됩니다. 이때 인터벌 훈련에 의해 산소 공급이 점점 부족하게 되겠죠. 이러한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육 속의 글리코겐이나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과정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못한 포도당이 남아있게 되는데 이것이 젖산이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젖산은 우리가 흔히 통증을 유발하는 피로물질로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육과 혈액에 이 젖산이 축적되어서 다른 장기에서 에너지원으로 재사용되기도 합니다. 왜? 완전히 포도당이 분해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다시 전환시켜 재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젖산을 피로물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필요한 대사성 물질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젖산, 흔히 우리는 이 피로물질을 짜내기 위해 짜내어 배출하기 위해 마사지를 한다. 아니죠. 그래서 기계적 자극을 준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생리학적 에너지 시스템 토대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러닝, 사이클 회복과 같은 이 회복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유산소 시스템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을 산화계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들이 장시간의 러닝이나 사이클, 회복 시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ATP PC 시스템, 해단계 시스템, 산화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ATP를 지속적으로 생성해서 운동 시 사용하고 있다. 혹은 재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몸이 운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에 따라 피로의 정도가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로를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마사지의 기법 및 강도 등의 적용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에너지 고갈과 관련된 피로, 근육 손상, 혹은 신경근과 관련된 피로, 수면 부족으로 인해 방해받은 휴식에 따른 피로,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휴식의 부재 등의 이유들이 우리 몸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혹은 지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연될 수 있는 회복을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이클을 일정한 리듬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 몸이 무겁다고 해서 단순히 젖산이 쌓였다고만 설명하면 조금 부족한 설명이 될 수 있고, 우리 몸의 지연된 회복은 컨디셔닝을 통해 회복 사이클을 앞당길 수 있고, 몸이 다시 최상의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컨디셔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ATP PC 시스템인지 해단계 시스템인지 산화계 시스템인지에 따라 우리 몸의 피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현대 피트니스에서는 고강도 훈련, 인터벌 훈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ATP PC 시스템을 먼저 다 사용한 뒤 해단계 작용까지 사용하고 나면 나머지는 믿을 곳이 이 산화계 시스템, 즉 유산소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숨이 차고 몸이 무겁고 힘들지만 이 유산소 시스템을 통해서 ATP를 천천히 만들어내는 방법에 우리는 좀 더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포츠, 그러한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이 사람의 몸 상태를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젖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젖산 셔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젖산은 오랫동안 피로물질이나 노폐물처럼 설명되어 왔고, 현대 운동 생리학에서는 젖산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중 근육에서 젖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젖산은 단순히 몸에 쌓이는 불필요한 물질만은 아니다. 오히려 회복을 돕는 물질이다. 그래서 혈액을 통해 다른 조직으로 이동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간으로 이동한 뒤 포도당으로 재합성되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심장이나 다른 근육에서도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리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을 아마 느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량이 있는 런지나 스쿼트, 혹은 반복 횟수가 많은 운동들을 해보신 분들은 이러한 느낌을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모두 젖산 때문이다. 뭐든 다 젖산 때문이다. 운동 중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아, 젖산이 쌓였다. 그래서 다리가 무겁고 아프고 움직이기가 어렵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로와 통증은 훨씬 복합적인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로와 통증의 원인은 수소이온. 벌써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경계 피로, 근육 손상, 대사 스트레스, 심리적 부담까지 다양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사지를 젖산을 빼거나 짜내는 기술로 설명하는 것은 조금 가볍다. 그래서 더 좋은 표현은 없을까?
음, 스포츠 마사지는 젖산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운동 후 조직 반응과 회복감을 조절하는 컨디셔닝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사실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 마사지를 통한 회복은 마법의 기술이 아닙니다. 뭐, 경기 중 쉬는 시간에 스포츠 마사지를 받고 다음 경기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회복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이 스포츠 마사지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동 후 겪게 되는 지연성 근육통, 즉 돔스라고 이야기하죠. 이 돔스가 있을 때 마사지가 주관적 불편감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가볍다고 느끼거나 긴장이 줄었다고 느끼거나 혹은 움직임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사지는 통증을 해결한다 혹은 해소한다, 운동 능력을 즉각적으로 향상시킨다, 젖산을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것은 근거가 많이 부족한 설명이나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제 현장에서 직접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후에 긴장도가 높아진 조직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후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사지의 적용 후 스쿼트나 팔을 드는 동작 등이 조금 더 편안해지지는 않은지 혹은 가벼워지는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전후 비교를 통해서 이 대상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루틴을 따르는 것도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사지의 효과에 대해 혹은 가치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회복 및 회복 사이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긴장도 조절을 통해 충분한 이완 및 안정, 그리고 휴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스포츠 마사지 적용 후 움직임에 대한 평가 시 질적 변화와 같은 부분에서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5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크로스핏 세미파이널 아시아 결승이 부산 멕시코에서 있었죠. 그때 수많은 선수들이 왔었는데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상을 미리 당한 혹은 무리한 연습으로 이미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시합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첫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그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다음날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 컨디셔닝 부스를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 팀원들과 함께 많이 도와드리게 됐는데 그때 이분들의 개개인의 상태를 잘 확인한 뒤 그리고 충분한 스포츠 마사지적 접근을 도와드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부스를 찾아주시면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날 또 시합을 잘할 수 있게 혹은 셋째 날 마지막 날까지 시합을 잘할 수 있게 저희 팀원들이 음, 강도 조절을 충분히 해가면서 상의해가면서 도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 적용 후에 움직임 평가와 함께 그 사람의 컨디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근막 생리학 혹은 근막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막은 단순히 근육을 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생각하기가 쉽고요. 실제로 근막은 몸 전체를 연결하는
결합 조직 네트워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게 추상적이고 어렵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막은 근육과 근육 사이, 피부와 근육 사이, 관절 주변, 신경과 혈관 주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더 들여다보면 정강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어 정강이 앞쪽 부위에서 음 근막과 함께 뼈막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막과 뼈막과 융화되어서 신경과 혈관이 같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뛰거나 어 정강이 부위에 근막과 근육들이 너무 많이 뻣뻣해진 상태, 밀도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이 부위에서 통증이나 저림 증상 등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들이 바로 이 근막 네트워크에 의한, 이 근막에 연결된 부위들에서 밀도가 높아지거나 경직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몸 전체에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막들의 이 연결성과 감각, 힘 전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근막은 그러한 부분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부위가 뻣뻣할 때 그 부위 하나만 보는 것보다, 그 부위 하나의 문제만 보는 것보다 연결된 움직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근막 경선 해부학이라는 것을 보면 어 이제 슈퍼피셜 라인, 딥 라인, 그리고 전방선, 후방선, 그리고 외측선, 내측선, 뭐 이렇게 각가지 연결된 근육들과 근막들의 움직임을 보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현장 강의에서 함께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막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될 때 가장 쉽게 폼롤러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롤러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막 이완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어깨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강의 시간에 선생님들 모두 실습하실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어깨가 무겁고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어깨 근육만의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막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주변 조직들을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목의 긴장이 높다, 그러면 이 목의 긴장을 확인하게 될 때 승모근의 상부, 그리고 우리 SCM, 그리고 SCM 아래에 있는 사각근의 이 사이사이에 있는 경막에 대한 유착, 그리고 근육과 근육 사이의 경막과 근막이 잘 미끄러지고 있는지, 혹은 너무 밀도가 높거나 뻣뻣해진 상태에서 이 미끄러짐이 감소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방금 얘기한 부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흉곽으로 넘어오게 되면 늑간근을 비롯한 흉곽 주변의 호흡근, 이런 것들이 뻣뻣해지거나 이 뻣뻣함으로 인해서 가동성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곽 움직임 전체가 가동성이 저하된다. 그래서 그로 인해 불편감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것도 근막 네트워크를 통해 좀 더 열어둬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견갑골에서 상방회전과 하방회전, 이러한 움직임,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는 쇄골 주변의 연부 조직의 뻣뻣함 등에 의한 기능 저하가 호흡 패턴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 쪽 근막의 긴장까지 함께 연관지어서 확인해 보아야 그 원인을 좀 더 빨리 자세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막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고려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허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허리에 대한 마사지를 적용한다고 해서 그 불편함이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근골격계의 이론으로 볼 때 방을목과
엉덩관절의 가동성에 저하는 이 허리의 과사용이라는 보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한해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막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시선을 더하게 되면 발바닥이 지면을 누르는 힘에서 출발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면 반발력이 발목의 회전, 그리고 무릎, 엉덩관절을 지나 우리 몸, 코어 밸런스와 연결되는 움직임 통합 시스템에서 균열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인체의 다양한 사선 시스템의 기능적 저하 등이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막 네트워크는 인체의 힘 전달에 필요한 전신의 연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막에 대한 이해는 우리 몸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모든 통증이나 기능장애의 원인이 근막 때문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다른 이유들이 우리 몸에서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막은 통증과 컨디셔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관절, 근육, 신경계, 회복 상태, 훈련량과 함께 보아야 할,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막과 인체의 움직임에 대한 해석은 현장 실습에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근막층의 구조입니다. 바깥으로는 우리 피부라고 하는 표피와 진피,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피셜 라인에 표면 근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우리 몸에서 수분이 가장 적은 조직인 지방층, 그래서 피부 아래에 있는 이 피부 밑지방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 밑지방층을 중심으로 그 위로는 슈퍼피셜 파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딥파샤라고 하는 깊은 근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표면 근막과 깊은 근막에 우리가 얘기하는 미끄러짐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와 표면 근막을 포함한 피부 밑지방층에서 미끄러짐이 감소된 경우에는 각 층의 조직들의 가동성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동성이 감소되는 조직들의 경우 뻣뻣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근육이 힘줄을 통해 뼈막과 뼈에 흡수되며 결합하는 이 샤피 섬유라고 하는 것의 뻣뻣함, 경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연부 조직 전체에 감소된 가동성, 그리고 이 가동성을 우리가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동성의 증가를 위해 근막, 경막, 뼈막에 대한 적절한 컨디셔닝 테크닉까지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실습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각 층에 대한 테크닉의 적용 시 깊이에 따른 압력 조절이 회복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막층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제일 아래에 뼈에 붙어 있는 근육부터 맨 위쪽으로는 피부까지. 그래서 선행 연구들을 보시게 되면 근막에 문제가 없는 경우 피부의 미끄러짐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피부 표면부터 슈퍼피셜 혹은 딥파샤 혹은 근육에 이르는 부분들까지 어느 곳에 어느 정도 깊이로 압력을 가해서 우리의 회복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현장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조직의 미끄러짐과 고밀도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조직은 서로 잘 미끄러져야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 근막, 깊은 근막, 근육층이 서로 적절히 활주할 수 있었을 때 어깨 견갑, 그리고 상지의 기능적인 움직임의 질이 높아지고, 이는 허리 골반 리듬의 기능적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한다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의 미끄러짐과 고밀도화에 대한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을 덮고 있는 근막, 이 근막을 히알루론산이 감싸고 있으며, 이 히알루론산이 근막을 수분이 가득한 아직은 좀 점성이 높은 조직으로 유지하는데 굉장히 높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은요, 조직 사이에서 윤활 작용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조직층 간 좀 더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사용에 따라 근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을 때는 이 히알루론산까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요, 조직층 사이에 미끄러짐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직은 뻣뻣하고 긴장도가 높고 밀고 당기기의 범위가 감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방향에서의 움직임이 감소된다는 것을 선생님들은 촉지를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움직임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뻣뻣함을 넘어선 고밀도화 또는 치밀화라는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근막이 붙었다 혹은 유착되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러한 근막을 뜯어내야 한다 혹은 근막을 파내야 한다와 같은 좀 섬뜩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 현장 실습 시간에 선생님들께서는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지만 이 특정 방향으로 조직이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촉지를 통해 여러 방향, 4방향 혹은 8방향으로 피부 조직을 밀게 되었을 때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감소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의 적용 후에 이 손으로 밀었을 때 미끄러짐과 같은 조직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으로 촉진에서 시작해서 스포츠 마사지에 적용을 한 후 반드시 움직임 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진행 순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고밀도화와 섬유화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언뜻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고밀도화는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직의 점성이 증가하고 미끄러짐이 감소하는 것을 설명하는 기능적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덜 부드럽게 미끄러지고 약간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태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섬유화는 더 구조적인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콜라겐이 과도하게 축적되거나 조직 구조가 변하면서 단단하고 비가역적인 플라스틱화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히알루론산도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구조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딱딱한 조직으로 플라스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은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운동 후에 허벅지가 뻣뻣하다고 해서 그 조직이 섬유화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피로, 근육의 긴장, 수분 상태, 신경계의 긴장, 운동 후에 민감도 증가로 인해서 생긴 뻣뻣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컨디셔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다면 섬유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섬유화라는 단어를 쉽게 쓰기보다는 조직이 단단하게 느껴진다. 특정 방향의 미끄러짐이 제한된 것처럼 보인다. 적용 후에 움직임을 다시 확인해서 비교해 봐야 할 것 같다 등의 접근이 오류를 더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고밀도화에 가까운지 섬유화에 가까운지를 조금 더 알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의 상태 평가입니다. 스포츠 마사지 및 컨디셔닝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조직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기 위한 조직 상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자극도 조직의 상태에 따라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열감, 부종, 안정시 통증, 야간통, 민감도, 뻣뻣함, 마사지 및 컨디셔닝 적용, 다음날의 반응 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운동 후에 다리가 뻣뻣한 사람과 발목을 삐끗해서 발목이 붓고 열감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둘 다 아프다, 통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같을 수 있지만 한 분은 컨디셔닝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누가요? 운동 후 다리가 뻣뻣해진 사람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호와 평가가 먼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누가요? 발목을 삐끗한 사람. 네, 그래서 통증이 없다고 해서 강한 압력으로 테크닉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수술 후 흉터처럼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부 조직이 아직 민감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흉터 및 조직의 활성염증과 비활성 염증에 대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흉터, 즉 상처가 아문 뒤에 계속해서 간지러움, 열감 등이 있는 상태를 활성염증이 아직 있는 흉터 조직이다. 활성 상태의 조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부분에 붓기도 사그러들고 어느 정도 열감도 사라지고 간지러움도 없어지는 일반 피부에서 흉터만 남아 있는 상태, 이를 비활성 염증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 조직은 적용 후에 염증 반응이 더 증가하게 되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염증이 너무 많아짐으로 인해서 안에서 이제 봉화지경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활성 조직은 염증이 거의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테크닉 적용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강한 압력의 테크닉이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 및 조직 상태 체크를 먼저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조직은 자극을 받아도 괜찮은 상태인가? 어느 정도의 강도가 적절한가? 적용 후에 반응이 안정적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좀 더 안전한 컨디셔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직의 상태를 크게 활성 상태와 비활성 상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활성 상태는 조직이 아직 예민하고 염증 반응이나 보호 반응이 강한 상태이며 열감, 부종, 민감도, 안정 시의 통증, 야간통 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강하게 누르거나 깊은 마찰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염증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제 발목을 삐끗해서 붓고 열감 있는 사람에게 뭉친 걸 풀어드릴게요 라고 강하게 누르면 안 되죠. 왜? 지금은 굉장히 활성염증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호, 안정, 필요시 의료적 진단과 확인이 우선시 됩니다. 비활성 상태는 활성염증 징후는 줄어들었지만 뻣뻣함이나 당김, 제한감, 조직 미끄러짐 등의 제한이 남아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성염증 상태에서 비활성염증, 즉 비활성 성축 상태로 넘어오는 동안에 조직들은 다 같이 경화되고 뻣뻣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래된 흉터가 뻣뻣해서
피부를 당기거나 운동 후 특정 부위가 뻣뻣하지만 열감이나 붓기는 없는 상태가 이 비활성 성숙 상태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점진적인 접촉, 방향성 압력, 감각적인 적응, 움직임 재평가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활성 상태에서는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비활성 상태에서는 점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강한 자극은 피해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레드, 옐로우, 그린 이 세 가지로 구분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조직 상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현장형 판단 도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병을 진단하는 도구는 아니고요. 지금 어떤 강도와 방식으로 접근할지 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적색 상태는 염증이나 보호 반응이 활성화된 상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감이나 부종, 발적, 안정시 통증, 야간통, 최근의 외상, 열린 상처, 감염, 의심 등이 있다면 적색 상태로 보고 강한 적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색 상태는 회복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민감한 상태. 열감은 줄어들었지만 민감도가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상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낮은 강도, 짧은 시간, 그리고 짧은 시간의 적용 뒤 반응을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녹색 상태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감이나 부종은 없고 통증보다 뻣뻣함이나 제한감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컨디셔닝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강도보다 방향과 재평가가 중요합니다. 이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색깔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적색이다, 황색이다, 녹색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은 녹색처럼 보여도 다음날 반응이 더 좋지 않으면 황색으로 판단해야 하고요. 반대로 황색 상태도 회복되면 녹색으로 다시 판단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판단하는 것이 수시로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현장에서 적용한다는 전자의 설명을 좀 더 드리게 되면 운동선수가 오전에 시합 후에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다시 시합이 재개가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오전 시합 후 약간의 피로도 때문에 녹색에 속하는 단계였다가 오후 시합이 끝난 다음에는 반복되고 누적된 피로로 인해서 이 시합으로 인해서 황색으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로의 누적으로 인해 황색 정도의 스포츠 마사지를 충분히 해줬는데 이 피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누적이 돼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 적색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피로가 쌓이면 적색으로 될 수도 있는 사람이 황색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스포츠 마사지가 혹은 좀 더 강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컨디셔닝을 통해 이러한 피로의 누적과 컨디션의 저하를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적용 후 재판단, 재검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나 시합 중인 혹은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계속해서 노동을 하는, 계속해서 그 부위를 혹사시키는 사람일수록 이 재검사는 더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색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조직의 염증 반응이나 보호 반응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더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감이 있고 붓기가 있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 그리고 최근 외상이 있거나
상처가 열려 있다면 강한 압박이나 깊은 마찰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운동 중 어깨를 삐끗했는데 밤에 통증이 심해지고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 상태라면 이 상태에서 어깨를 강하게 누르거나 억지로 늘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염증이 더 많이 심해질 수가 있고 더 심한 적색 상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료적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 상태에서는 직접 부위를 강하게 다루기보다는 주변부의 가벼운 접촉, 편안한 자세, 통증 없는 범위의 움직임 정도가 더 적절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의 목표는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악화를 막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황색 상태입니다. 황색 상태는 회복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열감이나 부종은 줄어들었지만 압력에 예민하거나 다음날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허리가 며칠 전보다 좋아졌지만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면 아직 불편한 경우, 또는 발목의 부정은 줄었지만 오래 걸으면 다시 뻐근해지는 경우가 황색 상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움직임도 운동도 일상생활 동작도 조금은 줄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조금 좋아졌으니까 이제 좀 더 강도를 높여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황색 상태에서는 낮은 강도에서 시작하고 짧게 적용한 뒤 반응을 수시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게 하고 다시 보는 것. 예를 들면 5분 정도 적용하고 움직임을 확인. 그리고 괜찮으면 조금 더 진행할 수 있고 혹시나 불편함을 호소하면 멈추거나 강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황색 상태는 회복의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무리하면 다시 적색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잘 회복시킨다면 녹색으로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조급함보다는 신중함이 더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녹색 상태입니다. 조직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컨디셔닝을 적용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열감이나 부종은 없고 안정 시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보다는 뻣뻣함, 피부의 당김, 움직임 제한이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전에 종아리가 뻣뻣하지만 움직이면 조금 좋아지는 사람, 오래 앉아 있다가 허리가 뻐근하지만 워밍업을 하면 몸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이 녹색 상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활성 상태에서 비활성 상태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의 뻣뻣함은 근육의 수축을 통해 조금씩 액틴과 미오신을 미끄러뜨리는 방법이 가장 상처를 덜 입고 움직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럴 때 과도한 스포츠 마사지나 과도한 패시브 스트레칭은 우리 조직의 상태를 어, 손상을 가져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액티브 스트레칭과 패시브 스트레칭 혹은 스포츠 마사지를 동시에 조금씩 적재적소에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방향성 있는 접촉, 조직층의 활주, 움직임과 연결된 자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녹색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녹색 상태에서도 목표는 아프게 풀기가 아니라 움직임을 더 좋게 만드는 것. 그리고 적용한 후 팔이 더 잘 부드럽게 올라가는지, 스쿼트 깊이는 좋아지는지, 허리 부담이 어떻게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즉 녹색 상태에서도 마지막 기준은 재평가입니다. 그래서 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움직임을 재확인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우리 오십견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활성 상태와 비활성 상태의 염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50견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 50견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야기가 50견의 치료 방법은 아니라는 것, 그냥 고려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50견 같은 어깨 문제도 시기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염증의 단계를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50견은 보통 통증기, 동결기, 해빙기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통증기에는 통증이 증가하고 야간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깨를 강하게 누르거나 억지로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결기에는 통증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어깨가 굳고 움직임에 대한 제한이 심해집니다. 이때도 무리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빙기에는 통증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비활성 단계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단순히 어깨를 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팔 올리기, 등 뒤로 손 보내기, 일상 동작, 운동 동작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해해야 할 부분은 같은 어깨 통증이라도 시기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50견을 예로 든 이유는 조직 상태와 시기에 따른 접근 차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한 예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술 후 흉터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닫히고 염증이 조절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당김, 두꺼움, 감각, 과민, 미끄러짐 제한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처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접 마사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진물, 벌어짐, 열감, 발적, 감염, 의심이 있다면 스포츠 마사지나 강한 자극보다는 의료적인 확인이 반드시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닫혔더라도 염증이 활성 상태라면 이와 같이 민감한 상태라면 낮은 강도에서 우리가 자극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접근하고 만지더라도 불편하거나 감각이 과민하거나 주변 조직이 당기는 경우에는 감각 적응과 부드러운 접촉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흉터가 성숙되고 안정되게 되면 대부분의 조직은 당김이나 미끄러짐 제한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 열감이 있었던 염증 단계에서 열감이 사라진 비활성 단계로 넘어오게 된다고 해서 조직들까지 모두 부드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미끄러지지 못하는 굳어있는 조직들을 조금씩 밀어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점진적으로 피부와 표면 조직의 활주를 회복시켜 움직임의 향상을 우리는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흉터 조직은 강하게 부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흉터 조직도 우리 몸의 일부이며 단계에 맞게 감각과 움직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스포츠 마사지나 컨디셔닝을 적용한 뒤에는 반드시 반응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용 직후에 시원함만 생각하거나 거기에 만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술자는 그를 통해 효과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용한 직후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가볍고 움직임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두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뻐근해지거나 다음날 통증이 심해진다면 오늘 입력했던 자극이 과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따라 반응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즉시 반응.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통증은 얼마나 줄었는가. 두 번째로는 한두 시간 뒤의 반응, 변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더 나빠지진 않는가. 세 번째는 다음날 반응, 더 좋아졌는가, 비슷한가, 혹은 더 나빠지진 않았는가. 예를 들어 허벅지를 강하게 마사지 받고 당장은 시원했는데 다음날 계단을 내려가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면 좋은 적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허벅지나 종아리 같은 경우는 집에서 폼롤러나 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마 그렇게 느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너무 강한 자극으로 밀게 되면 다음날 이렇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께서는 야, 어제 좀 잘 밀렸나 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오버워크였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강도는 약했지만 다음날 몸이 가볍고 움직임이 좋아졌다면 이것은 더 좋은 자극이 잘 시행된 것이다, 잘 적용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직후 시원함보다는 다음날 반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대별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안전 체크입니다. 이 초보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가일수록 안전 체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외상 혹은 붓기, 발적, 열감, 야간통, 저림, 감각 이상, 최근에 수술, 원인 모를 심한 통증, 발열과 같은 신호가 있었다면 강한 적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리가 뻐근하다고 해서 무조건 마사지하면 안 됩니다. 만약 한쪽 종아리가 갑자기 붓고 열감이 있고 통증이 심하다면 단순한 근육에 대한 피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강한 마사지보다는 의료적인 확인이 먼저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의 진단을 먼저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승모근을 강하게 누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감도의 차이가 나거나 더 많은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낙상, 밤에 심한 통증, 팔저림이나 근력 저하가 있다면 안전 체크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컨디셔닝 전문가는 세게 잘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아는 사람,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컨디셔닝의 시작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전 적용 흐름은 그림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체크, 반드시 확인하고요. 먼저 움직임을 확인한 뒤 통증이나 제한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팔을 올릴 때 불편하진 않은지, 스쿼트 시 발목의 가동성은 어떤지, 허리를 숙일 때 당기는 듯한 느낌은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터치, 접촉입니다. 손으로 조직을 만지면서 민감도, 조직층, 방향성, 저항감 등을 확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apply, 적용입니다.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강도와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인지, 운동 후인지, 조직이 적색인지, 황색인지, 녹색인지에 따라서 적용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move again입니다. 바로 재평가, 움직임 재평가입니다. 적용 후 다시 움직여 보게 되었을 때 발이 더 잘 올라가는지, 스쿼트가 편해졌는지, 통증은 줄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4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어야 스포츠 마사지는 단순한 마사지를 벗어나 컨디셔닝 전략으로서 그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운동 전과 운동 후의 컨디셔닝은 목적이 다릅니다. 운동 전에는 몸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극은 짧고 리듬감 있고
움직임과 연결되는 자극이 좋고요. 스쿼트 전에 발목과 종아리를 짧게 자극하고 스쿼트를 다시 해보는 방식과 같은 것들입니다. 반대로는 운동 후에는 회복이 목적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넓고 느린 접촉, 호흡과 연결된 적용, 긴장 완화, 주간전 회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긴 러닝 후 종아리와 허벅지를 천천히 넓게 접촉하면서 호흡을 안정시키는 방식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너무 깊고 오래 마사지해서 몸이 지나치게 이완되면 오히려 운동 준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동 후에 너무 빠르고 강한 자극을 주면 회복보다는 각성이나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경직을, 염증을 더 유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역도나 유도, 레슬링과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파워를 사용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시합 전에 과도한 스포츠 마사지는 몸의 긴장도를 떨어뜨리게 되어 경기력의 저하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올림픽 중계 같은 것들을 보면 역도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코치나 감독님들이 어깨와 팔을 세게 두드리거나 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올리는 모습인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스포츠 마사지를 과도하게 곤죽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면 아마 자신의 무게를 제대로 들지 못하거나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전에는 깨우는 것, 운동 후에는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현장 실습 시간에서는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몸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손기술을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부위별로 움직임을 확인하고 조직의 상태를 보고 적용 후에 다시 움직여보는 과정을 반복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에서는 팔 올림, 견갑골의 움직임, 목 주변 긴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허리 근막, 우리가 얘기하는 흉려 근막에서는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 힙 힌지, 회전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반과 엉덩 관절에서는 스쿼트 런지, 한발 균형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무릎은 단순히 무릎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엉덩 관절과 발목의 영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손목과 아랫팔은 그립, 푸시업, 바벨 동작과 연결됩니다. 발목과 발은 스쿼트, 러닝, 점프, 착지와 관련됩니다. 현장 실습의 목표는 많이 누르는 법이 아니라 어떤 부위를 어떠한 이유로 어떤 강도와 방향으로 적용할 것인지, 적용 후에는 어떠한 움직임을 다시 확인해서 볼 것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약을 보시게 되면 오늘 강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강한 압력보다는 정확한 입력이 중요하다. 조직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적색, 황색, 녹색 상태에 따라 우리는 접근법을 다르게 해야 한다. 근막은 조직 간의 미끄러짐과 움직임 연결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다. 젖산은 단순 노폐물이 아니다. 운동 전과 운동 후의 목적은 확연히 다르다. 적용 후 반응 시간과 재평가가 중요하다. 안전 신호를 확인하는 것이 전문가의 기본이다. 다시 말해, 스포츠 마사지는 기술보다 몸의 상태를 읽고 움직임을 다시 준비시키는 컨디셔닝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메시지는 정확성이 힘보다 우선이라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손기술을 배울 때 기술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손기술을 배울 때 더 강하게, 더 깊게, 더 오래 하는 것을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한 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부드럽고 정확한 접촉이 훨씬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컨디셔닝은 몸의 신호를 듣고 필요한 만큼의 자극을 주고 변화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사지는 단순히 근육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운동 전 몸을 준비시키고 운동 후 회복을 돕고 움직임을 다시 좋아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 그것이 컨디셔닝 스포츠 마사지입니다. 오늘의 이론은 현장 실습의 기준이 되고요. 다음 실습에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 보고 만지고 적용하고 다시 움직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한 손보다 정확한 눈, 많은 힘보다 좋은 방향, 단순한 처치보다는 움직임 재평가가 중요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근육의 긴장도 조절 실패에 의한 민감도 상승, 에너지 시스템에 따른 다양한 접근법, 근막 네트워크 및 근골격계 기능을 고려한 움직임 접근 등에 대해서 오늘 이론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